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유네스코 토크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유네스코 토크가 청년을 주제로 2023년에는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에도 진행이 된 바가 있었고요.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진행을 하고 2023년 여름 돌아온 전쟁과 청년이라는 이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제목을 받았을 때 제가 문득 떠올랐던 게 제가 중학교 이맘때쯤에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읽었던 소설책이 생각이 나요. 김동리 선생이 쓴 이제 귀환장정이라는 책인데 중학생인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이미지를 남겼던 그런 책입니다. 그게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귀환된 장정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아마 오늘도 얘기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 존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분단 체제를 느끼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저 군대 가면 어떡하지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또 전쟁과는 무관한 듯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이 세계 속에서 과연 전쟁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주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토크를 준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요. 바로 7월 27일 어제가 저희 6.25 전쟁, 한국 전쟁의 정전 기념일이었죠.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정전 체제가 좀 더 평화로운 체제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 아직도 좀 더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또 지난 26일부터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으로 아마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20개국의 70여 분의 참가자들도 환영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1부에서는 이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상처를 남기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거고요. 이어진 이야기를 이제 토크로 형식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이제 대담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6.25 전쟁 피해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실 이제 김규옥 교수님이고요. 다른 한 분은 또 분쟁 지역, 특히 해외 분쟁 지역을 활발히 취재해 오신 김영미 PD님입니다. 먼저 김규옥 한성대학교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에서 사회학, 평화, 인권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김규옥입니다. 여러분 19기에서 오신 모든 분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우리 청년분, 시민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김영미 PD님은 다큐 앤드 뉴스 코리아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이제 분쟁 지역 취재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일이죠.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국제뉴스 현장에서 현장을 지키며 대한민국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취재를 하고 있는 김영미 PD라고 합니다. 여기 오신 나라 국적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제가 다녔던 나라들이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정말 나의 자녀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부 본 토크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참혹함 내지 전쟁의 실상 이런 거를 이제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영민 PD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쟁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실제로 체험하고 보신 분이니까 한번 말씀을 주시죠. 과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제가 민간인이라는 걸 너무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 중에는 군인들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거든요. 사실 우리는 군인들이 더 많이 죽을 것 같지만 군인들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또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 같이 무기가 없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피난민, 난민이 되거나 아니면 방공호에 숨거나 그 두 가지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이라는 신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제적으로 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폭격이라든지 이런 전쟁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민간인이다라는 게 제가 전쟁에서 제일 많이 느끼고 항상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뉴스에서 민간인들이 사는 시설에 대한 폭격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거는 너무 좀 비겁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전투기대 나 혼자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아이템이 있어야 뭘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템이.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의 민간인을 노리고 사살하는 그런 행위들은 모두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없이 나약하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힘 있는 사람에게 끝없이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트레이닝 받는 과정이 바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전쟁은 국제법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 근데 정밀하게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이제 그런 방식이다. 그것만이 합법적인 전쟁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한번 놀랐고요. 방금 말씀처럼 그런데 여전히 전쟁의 목적은 민간인을 죽이는 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람들을 학살하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공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도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건 이 공포는 굉장히 오래 가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여러분들은 전쟁을 TV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인간의 감각 중에 하나가 냄새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냄새는 스테이크 냄새, 폭격을 하면 그런 냄새들, 뭐 이런 것들이 온몸으로 입체적으로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공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힘 있는 자에게는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생각이 DNA부터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소리, 냄새, 뭐 시각적인 어떤 아마 극단적인 자극들일 텐데 감당할 수 없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훈련 들어갔을 때 총을 한 방 쏘는 순간 핵폭탄이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알 한 방인데 와 이게 총알이 이 정도면 실제로 폭탄이 터지고 폭격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굉장히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우리 뭐 한국은 이제 전쟁을 직접 겪은 나라고 선생님께서는 이 피해자들을 또 직접 많이 취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분단 2세대죠. 이제 전쟁과 전쟁이 일정한 정도 뭐 정전이라고 할까요? 이게 대응 상태에서 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정말 전쟁이 내 삶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 늘 어머니 아버지가 일상적으로 전쟁의 경험들을 얘기를 했고 전쟁 때 배고팠던 거, 도망쳐야 됐던 거, 그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조금 전에도 얘기되고 있는 공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뭔가 이게 안전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사회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누구를 고발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줄 잘 서면 되는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아주 오랜 동안 부모님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었고 마치나 이제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 부모님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너희 줄 잘 서야 된다. 마치나 이제 남성들이 이제 20대 청년이 군대를 갈 때 줄 잘 서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을 들어갈 때도 줄 잘 서라. 이를테면 운동권,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줄 서지 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줄 서서 같이 놀아라. 그런 얘기들을 마치나 20여 년을 제가 들어야 됐던 것들은 부모님들의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준 어떤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만난 그 평화는 정말 평화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는 정말 취약하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전쟁 공포라는 그런 밀물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어지러 높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발견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얘기만은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여행들을 이제 제 학문 속에서 3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삶은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분들의 19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그런 경험들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의 경험이고, 또 한편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전쟁을 우리는 1950년에 치러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일제 말기에 소위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그런 경험들하고 착종이 돼서 미국의 전투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현재의 자기 악몽으로, 현재의 고통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갑자기 딱 하고 시작됐다가 53년 7월 27일에 딱 하고 끝난 거라고 후대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전쟁 동원 체제를 살아왔고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바로 또 연이어 한국전쟁을 겪고 그 뒤로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인식으로 사실 현재까지 살아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 겪었던 분들은. 그리고 그 후세대들은 그 전쟁의 공포 안에서 같이 살아왔던 것들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쟁 이후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유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어떠세요, 김용민 PD님은? 전쟁이 나면 보통 향후 한 100년 가까이가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이 아직 정전 70주년인데 앞으로도 한 30년은 더 한국 전쟁의 그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는 PTSD들이 너무 심해서 보통 교통사고라든지 그냥 어떤 집안에 좀 안 좋은 일로 생기는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잠깐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그 구성원들, 그 국가의 구성원들 전체가 그 충격적인 일들을 겪으면 그 PTSD가 상상을 초월해요. 전쟁이라는 거 한 번 벌어지는 건 쉬운데 수습하는 게 10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건데, 사실 우리 아직도 전 세계가 2차 대전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있어요. 그걸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 민간인에 대한 살상이 정확하게 규명이나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단 한 명의 민간인만 죽어도 사실 전쟁 범죄거든요. 그거는 제네바 협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저께 폭격 때문에 한 100명 죽었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되게 무서운 거고. 그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민간인인데 나도 제네바 협약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이 제네바 협약이 나오게 된 배경은 2차 대전 끝나고 전 세계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낀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 3차 대전은 전부 핵무기로 우리 다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진짜 지구가 종말 올 것 같았던 느낌을 받았던 것이 2차 대전까지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인을 보호하자고 전 세계가 전부 비준한 협약이에요. 우리 친구끼리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제 협약인데, 그 불량 국가인 북한도 사실 그 제네바 협약에 비준한 국가이고 소말리아도 이런 다 서명을 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네바 협약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 삶과 내가 이게 밀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전쟁을 취재하면서 이 떨어지는 이 폭격을 보면서 나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나 좀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중얼거림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 명 한 명이 집안에 계시는 가족들 이 지킬 수 있는 이런 국제 협약,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협약입니다.
동물은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울 수 있지만 인간 협약에 의해서 보호하고 민간인들을 어떻게든지 죽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 이후 전쟁이 끝나도 이제 100년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30년. 예. 그나마 30년이라도 좀 이렇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실제로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한국 전쟁 70년의 경험 이후에 피해자들을 상담해 보시거나 그러면 지속되고 있다. 네. 라고 하는 문제들을 아마 수시로 발견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북에서 한 150만 명, 남에서는 한 100만 명이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죠. 자와 우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한국 전쟁을 코리안 워를 남북의 전쟁이라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북의 전쟁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국제 전쟁으로도 나아갔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간의 전쟁, 지역에서 또 한 동네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을 때는 1950년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처럼 식민을 겪었던 나라들 또 제3세계 개발도상의 나라들을 놓고 볼 때 우리 한국의 소위 탈농촌 이주민들의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은 1950년대 산업화가 오지 않았거든요. 많은 나라에서는 산업화가 시작되면 인구 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을 했지만 이미 1950년대 우리 한국에서는 탈농촌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인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는 상황들. 왜냐하면 민간 피해를 당했다라는 거는 혹시 소위 빨갱이로 의심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할 수 없죠.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동네 주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정말 참혹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면 동민들한테 일정한 정도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도 동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이미 50년대에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변화들 중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하나 이제 짚고 나가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냉전이 됐다라는 것에 이제 한국적인 그 냉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전의 70년은 남과 북의 불신, 그다음에 남한 사회 내에서도 상호 불신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의심을 하지 않으면 낯선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해서 고발하거나 죽일 수가 있다라는 그 불안함. 그게 소위 한국의 불신 사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불신 사회의 한 다른 징표가 간첩 신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간첩 신고가 너무도 사실 오랫동안 많았고 저희 어린 시절에도요. 이게 경찰서에 간첩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삐라 북한에서 뿌린 삐라 또 때로는 우리 쪽에서도 남한 쪽에서도 삐라를 꽤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람 때문에 역행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삐라를 주워가지고 경찰서를 가져가면 경찰서에서 이게 연필을 준다, 뭐 볼펜을 준다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삐라뿐만 아니라 간첩 신고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남을 이용해서 남을 수상한 사람을 의심을 해서 신고를 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 내가 당당한 국민으로서의 어떤 지위, 자존심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실은 불신 사회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목표가 바뀌어버리게 되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전쟁이 가져다준 어떤 공포와 남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사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냉전 문화를 우리 한국 속에 깊숙이 내장되어 왔던 이런 흐름들하고 같이 간다고 봐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도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심리적으로도 이제 파괴가 네네. 된 거잖아요. 복수에 복수를 하고 네. 피해 다녀야 되고 또 신고해야 되고 네. 불신하게 되고 이게 이제 70년을 이어져 온 건데 아직도 이게 사라졌나 안지 싶을 정도의 생각인데요. 그럼 다시 또 왜 우리가 흔히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왜 또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갈등을
끝내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이제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정말로 갈등이 그렇게라도 끝나기라도 하느냐? 근데 우리가 아는 뭐 이라크 전도 그렇고요, 아프가니스탄 뭐 기타의 어떤 그 수많은 분쟁 지역들을 보면 그 이후에도 내전이라든가 수많은 참상들을 겪잖아요. 결국 갈등은 그렇게 해서 끝내지기라도 했는가? 어떠세요? 보신 것들을 보면. 그 갈등을 끝내는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전쟁이 끝나는 건 다 책상이었어요. 네. 예, 그 한국의 정전 협상을 한 것도 책상이에요. 테이블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꽤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탈레반이라는 그 부류와 또 미국과의 그 전쟁을 나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아, 저 둘은 정말 물과 불이구나. 섞일 수가 없는, 타협이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나중에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탈레반과 평화회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2001년도에 취재 갔을 때 아프가니스탄 인사들의 그 얼굴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탈레반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진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슬람 그분들은 원리주의자여가지고 사진을 찍히면 하람이라고 신에 반대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탈레반의 얼굴이 사진 찍힌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카타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미국이 평화회담이라는 걸 여는 날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그 탈레반 인사들이 그 카메라 앞에 딱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서 사진 촬영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 자기네들이 성직자들에게 파트와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사진 찍혀도 된다고.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위기 딱 순간이 오니까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탈레반 같은 꽉 막힌 사람 부류들도 사진이 찍히더라. 율법을 넘어서더라라는 게 저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앉은 게 그 책상 앞에서 마주하고 앉아서 7차에 거친 평화회담 끝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할 수 있는 자기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탈레반의 그 전쟁은 책상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진작 책상에 앉지 뭐하러 미사일은 주고받고 뭐하러 민간인들은 그렇게 20년 동안 사람들이 죽은 거야라는 허망함을 제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갈등의 마지막 그 해소는 사실 그 전쟁이 아니라 책상이죠. 책상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다 책상에 모이면 전쟁을 조금 좀 더 인간답게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로 싸워도 싸우는 거잖아요. 미사일 대신 말로 하면 되고 또 뭐 안 되면 풋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야구를 하거나 풋볼을 해서 이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팔씨름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미사일을 주고받아서 우리 같은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가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봉착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책상에서 끝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면 괜찮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내전 상태에 돌입해 한동안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보면 지역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복수가 이제 지속되고 그리고 이게 또 정치의 형태로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른바 좌우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현되기도 하고 다른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지속되면서 실제로 우리들 이제 전쟁과 평화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그런 사실 의문도 좀 들긴 합니다. 어떠세요? 네, 뭐 한반도의 지금 정전의 이상성에 대해서 비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싸운 나라들이 일정한 정도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앉아서 소위 평화협상이라는 걸 하죠. 근데 한반도는 1953년 7월 23일 정전회담을 하고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평화협정을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전쟁이 지속이다.
예를 들면 청년들 한국의 정말 불행한 우리의 20대 초반의 청년들 나이 되면 군대를 가는 것을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소위 징병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저출생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머지않아 군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군대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과 북의 평화 체제로의 어떤 이행을 통해서 이런 군대가 평화의 군대 속에서 성격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들이 이제 이를테면 군대 가기 전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평화를 조금 느낍니다. 왜냐하면 푸표율도 차고 뭐 공부를 위한 전쟁이 더 심각한 전쟁이거든요. 10대 청소년들이 사실 우리의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공부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한 20대 대학생이 되면 이제 자기 어떤 삶의 평화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군대를 들어가면 일단 많은 경우에 전방을 보죠. DMZ 넘어서 북한군을 보죠. 그러면 정말 마음속에 어디선가 분노감,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때문이야, 북핵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볼까요? 북한의 청년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미국 때문이야, 남한 때문이야라는 말을 안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전쟁이라는 것이 먼 텔레비전에 있는 현실, 유튜브 속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것조차도 사실 평화라고 느낄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무감각증, 그러니까 전쟁에 사람들이 공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요, 공포를 마주하기보다는 피하거든요. 그런 삶이 상당히 오랫동안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한 3세대까지 지금 내려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에는 정말 평화라는 말로서 평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전쟁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 총성만 지금 잠깐 안 들릴 뿐 한반도에는 또 남과 북에 걸쳐서 군사훈련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이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군사훈련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여러분은 이제 오산에 가셨는데요. 같은 시간에 이제 평택에서는 평택에 있는 이제 미군 부대 주변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젊은이들이요.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만큼 우리는 평화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취재하시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전쟁은 실제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 평화라고 하는 것과 그냥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느낌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스펙트컬의 형태로 또는 뭐 청년들 같은 경우 게임의 한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예, 어떻게 보세요?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축구 심판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리고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마치 스포츠 게임처럼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그렇게 소모적이고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이고 그런 뉴스로 소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참상조차도 약간 그 전쟁 포르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소비되는 게 사실 우리 언론들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현대전이 점점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20년 넘게 각종 전쟁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쟁의 승패, 그러니까 승패의 하나의 기술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프로파간다예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그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도 엄청 세고 또 우크라이나도 사실 프로파간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이렇게 심한 것 같은데 그럼 진실은 무엇이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저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한 예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라는 곳이 격전의 현장이어서 저희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이기고 있느냐,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아주 세계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러시아도 자기네가 이겼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자기네가 이겼대요. 그러면 이거 둘 다 이겼다 그러면 저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얘들이. 그래서 정말 진실을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각각 다른 그 국적의 저널리스트들을 이제 먼저 선발대로 보냈거든요. 갔더니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안 싸우고 있대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러면 안 싸우고 어딘가 숨어가지고 정말 그 입으로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파간다인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저널리스트가 없었다면 이게 프로파간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국제뉴스에서 가장 언론의 큰 역할은 프로파간다와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거죠. 어떤 게 진짜 상황인지. 그 날씨가 비 온다고 그랬는데 해가 쨍쨍 내리치면 정말 속은 느낌인 거잖아요. 무려 전쟁이에요.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정확한 현장의 상황이 뉴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나가고 또 정확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프로파간다에 휘둘려서 전쟁의 실체와 현실을 잘못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널리스트 그리고 지금 미디어 전 세계 미디어의 가장 큰 역할은 프로파간다에 휘둘리지 않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저널리즘의 본령이 이제 이런 진실을 찾는 거지만 진실을 가장 가리는 스펙타클로 치장돼 있는 프로파간다로 치장돼 있는 게 또 전쟁이기도 해서요. 요즘 이제 뭐 가짜 뉴스, 이른바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희 학문 용어로는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대를 교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악의적 허위 같은 것들인데 근데 이런 게 실제 실상을 굉장히 감추고 전쟁 범죄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 민간인의 희생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상대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자신의 책임을 없앤다든가 이럼으로써 이제 굉장히 복잡한 현실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전쟁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정전 체제 70년 동안 사실 우리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의 또 주제가 바로 여기 계신 청년들의 이슈이기도 하니까 바로 2부 청년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